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대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이기적인 잘못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내 인생 마음 고쳐먹고 살았기 때문에 장관직은 해야겠다.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워낙 의혹이 많이 쏟아져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를 발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들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또 결혼 옛날 이제 혼인 신고 관련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 이제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음주운전을 뭐 스스로 고백을 했고 네.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여성관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네. 그다음 또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 이제 아들의 어떤 이중 국적 문제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은 1975년이죠. 본인이 네. 그때 이제 어떤 여성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성에 좋아해서 혹시 혼인 신고를 하면 나한테 이제 마음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네. 해서 그 여성의 어떤 이름을 이제 그 도장을 가짜로 파서 본인이 이제 혼인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집안에서 이제 그걸 알고 일단 이제 강력히 항의하고 해서 결국 이제 재판에서 결국 이 혼인 신고가 무효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이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장에 할 때 또 좀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이제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법학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인데요. 네. 사실 과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네.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고 또 그런 판결을 받아낸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눈빛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오늘 보셨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 아니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도 하던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많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부적절하게 당시에 여학생에게 문제를 불거질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퇴학을 시키자고 했다가 편지 한 통에 바로 흐지부지 됐다는 그 부분이 분명한 성명이 안 됐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아마 서울의 유명 그 유명 사립고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네. 남녀 5학년인데 아마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그 기숙사를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아마 아들이 자신의 그 방으로 아마 여학생을 드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지금 이 그 퇴학 처분을 하려고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모의 의견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그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 상당히 유명한 또 이 그 법률학자였고 네. 또 이 어머니도 또 상당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당국에서 부모의 그런 지위를 보고 알아서 그 처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통해서 좀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공개할 의지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 그 청문회에서 아마 그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 하나 그 논란은 은폐 의혹입니다. 네.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아들이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네. 과연 그 수시 합격으로 할 때는 이것도 수능 체제도 맞추지 않고 그냥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부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대학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입학하기 힘들지 않았을 것이냐.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냐.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똑같은 고등학교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한다면 네. 그 모 학생, 남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가지러 옆에 있는 아마 그 여학생 화장실에 갔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가면 그 학교에서 이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 내지는 오히려 더 이 경중을 따졌을 때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의 그것이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그 가볍게 생각되는 그 학생은 퇴학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안경환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외압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그 국민들의 이 그 납득과 이해를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장일치 퇴학 처분, 그러나 편지 한 통에 확 낮아진 아들의 징계 소식 때문에 학부모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즉 자신의 부인은 유명한 교수시네요. 당시에 그 고등학교, 아들의 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도 맡고요. 예, 그렇죠. 어머니는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인데요. 자신의 부인이고요. 그 유명한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스승으로 알려진 네. 조성진을 발탁해서 잘 키운 그렇게 알려진 그 사람인데 네. 그 어머니가 그 학부모의 임원을 맡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는 뭐 거기에 특별한 임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 탄원서를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는데 아까 그 탄원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 다른 뭐 또 일부 언론에 소개되는 것도 있고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떻든 원래 중징계로 만장일치로 퇴학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아주 이 문장을 잘 쓰지 않습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그래서 내 아들은 중징계를 내려달라. 그러나 네. 그 같이 당사자인 그 여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졸업은 하게 해달라. 이게거든요. 네. 퇴학 처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수위가 이 재심을 열어가지고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 본인 안경환 후보자 해명은 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네. 탄원서를 보냈을 뿐이다 이러는데 저는 뭐 이거는 또 그렇지만 아까 그 몰래 결혼을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몰래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무효 처분을 받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해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고 여기 법 전문가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네. 그다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몰래 혼인 신고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법을 어긴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 후보자들이 보면은 법무장관은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뭐 어느 장관이라고 해서 도덕 수준이 다른 건 아니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또 도장까지 위조해서 여성하고 강제 결혼을 하게 했는데도 법치수장은 맡겠다고 하는 안경환 후보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과거의 인연이 상당히 깊던데요.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부에서는 그 조국 수석이 그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서울대 네. 법대에서도 뭐 같이 근무를 했었고 참여연대라든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할 때도 위원과 위원장으로 만난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검증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경환 후보자께서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해명하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 치기 어린 행동으로 실수한 거라고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로 70평생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세월이라는 시간에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면서 그 부분 처벌을 감내했다. 그 마음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뭐 제자로서도 봤고 법조계 후배로서도 봤고 그러셨군요. 가까운 지인으로서도 네. 꽤 오래 배웠는데요. 이제 뭐 제가 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이 뭐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본인께서도 밝힌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그 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보기가 끄덕여질 만큼 법무장관으로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관련된 부분이 미덥지 못하더라도 한번 그 검찰의 개혁의 의지를 뭐 확인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혁을 위해서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당 말이죠. 측에서는 예. 험난한 가시화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한 여자 인생을 농락한 범법자, 영혼 없는 사과에 국민 분노한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하던데요. 청와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결혼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니 결혼 무효 소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당초에 이 위법한 그리고 위조한 도장 결혼 신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되기 전에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물론 뭐 최근 한 일주일 전에는 아마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 아마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거친 걸 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과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선임이 될 때 당시 이 문제가 돼서 당시 그때는 이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뒤에 네. 논란이 되고 나서 아마 최근에 알았던 모양인데 방금 앵커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원 후보자는 사실 자신이 잘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서 이 자신이 그걸 갖다가 그 고리를 네. 끊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면책의 아마 이런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뭐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또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여성이 또 상대 여성이 제기했다는, 제기했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진위를 가려야 될 겁니다만 저는 그건 진위 논란을 떠나서 저는 뭐 우리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능력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안경환 후보자를 그러니까 독자로서 좋아했던 이 그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저술가로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이 엄중한 사명을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 그리고 이 준법 정신에 대한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말 이 그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직을 내려놓는 네. 것이 저는 이 정부의 개혁을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경환 네. 후보자 해명이 과거에 어떤 거인자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식으로 나오는 지금 기사라든가 네. 보도에 따르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 해가지고 무효가 됐다고 나오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 약간 변호하면서 한 해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혼을 한 건데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밟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소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한 게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과거에 과연 인권위원장 될 때 해명을 한번 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해명했는지 지금 네. 현재는 청와대는 최근에 알았다 그러는데 그런 네. 것들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비난 유세도 하면서 청와대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이기도 합니다. 얼룩진 추문 때문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혹은 자진 사퇴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파문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한편 법조개혁 관련해서는요. 우병우 전 수석도 법정에 나타나서 나의 직업은 현재 무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긴장된 듯 이 물컵을 들이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공판 소식과 관련해서는 이영선 전 행정관도 나왔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아마 최순실은 머리였고 그의 수족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요.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주무신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있을 때 박 전 네. 대통령 관저 생활을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윤 전추와 이영선 전 네. 행정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뭐 대통령은 그냥 뭐 아무 일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네. 특검에서 결론은 일단 그때 당시에 좀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당시의 어떤 상황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특검의 조사도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이영선 행정관은 일단 파면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검찰로부터는 이제 구형 3년을 이제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영선 행정관의 어떤 증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일단 재판정에서는 본인이 어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직접 모신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진술은 뭐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영선 전 행정관 더 이상 나에게 유도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만 나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만감이 교차했다. 울먹이더라고요. 이게 울먹하니까 오히려 듣는 국민들이 울먹이고 싶을 정도일 텐데 말이죠. 이영선 행정관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그 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본인의 그런 그러니까 측근으로서 또 하나는 경호관 또는 뭐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을 잘 모셔서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적 사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국가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약간 무시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과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은 좀 억울한 측면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들어갔지만 신분이 경호관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그 일종의 그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 완전한 아마 이 평생 직장을 아마 잡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본인의 지금 이런 처지가 공백한 처지로 내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외들이 오늘 아마 공판장에서 울컥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이 없었다면 최순실 씨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이없어하는 혹시나 일과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드나들었던 기치료 아줌마 주사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오늘 공판에서 나왔더라고요. 본인은 아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고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라고 네. 지금 항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국정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도운 게 국민에 대한 죄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 관련돼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재판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순실이 그 판단하는 기획하는 머리였다면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손발도 잘못됐다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발의 역할을 했던 이영선 행정관에게도 어쨌든 법의 심판이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죠. 도도한 강물처럼 오늘 유공자들 그리고 보훈가족들 초청 오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오늘은 방문했고요. 어제는 이 보훈가족을 초청한 행사를 보니까 먼저 기다리고 또 가족을 챙기고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파독광부나 간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챙기긴 했는데요. 좀 달랐습니다. 먼저 어제 이들을 맞아들였을 때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 연로한 참석자분들, 이거 파독강부나 간호사분들은 이런 보훈 행사 처음 청와대에서 불러줬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던데요. 이번에 달라진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단 대통령께서 그 90도로 네. 이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는 모습.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 해온 탈권위 소통 행보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저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각도로 숙인 것 같은데 네. 예, 그걸 비교해 보자면 근데 네.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이게 의장대 이런 민간인들을 초청하실 때는 의장대 사열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외국 정상들이라 올 때 의장대인데 의장대들이 이렇게 음악도 해주면서 이렇게 사회를 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과거 이렇게 국가 유공자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국가 유공자가 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따로 불렀는데 네. 이 사람들을 이번에 다 같이 불렀다는데 이래서 국가 독립 유공자라든가 청계천 여성 근로자, 네. 파독 광부 간호사, 그다음에 또 심지어 민주화 운동 희생자 이런 사람들을 또 6.25 전쟁 영웅의 유족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얼마 전에 6월 그 현충일 때 말한 거의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건데 여기 보면 유족들도 보수 진보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인데 네. 어떻든 뭐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네. 검증은 검증대로 철저하게 하더라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리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머리 색깔이 좀 이제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이제 좀 머리를 원래는 염색을 하지 않으신 채로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건데 아마 주변에서 이제 네. 자꾸 좀 염색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많이 했는데 아마 또 본인 고집도 강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그 출입했던 기자들도 이제 김정숙 여사한테 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대통령한테 이야기 좀 하셔서 머리 좀 염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어느 정도 문 대통령도 받아들였는지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염색을 하고 오셨는데 네. 그 염색하는 게 보면 좀 영 이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좀 이상하다 염색하는 네. 게 얼룩덜룩하고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조금 이제 오늘은 그 어제 행사에 때 보면은 조금 까만색으로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비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그냥 흰색인가 조금 이제 이너 골드라고 해서 조금 이제 금빛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머리에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검은색이 있는 걸로 네. 그래서 바꾼데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염색하는 거 좀 젊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조금 이제 그 힘 있는 이미지도 있고 아마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좀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좀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행했던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머리색이 어떤 때는 노란색이고 어떤 때는 보라색이고 어떤 때는 얼룩덜룩하다는데 이게 샴푸를 쓰다 그렇게 된 네.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몰랐어요. 않는데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샴푸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염색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를 감아서 이제 염색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부분 이렇게 잘 안 되거나 색깔이 이제 다르게 바른 경우들이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 염색을 저렇게 현란하게 하셨나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신 뒤에는 관련해서 이제 행사들 참여하고 이래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제 염색을 까만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약의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있었던 모양인데요. 방송을 보고 문의하신 분들도 있고요. 들어보니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 전에 선거 공보에 보면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약간 골드, 연한 골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왜 저런 거를 선거 공부를 했을까? 아예 그 검은 염색을 하든지 네. 아니면 좀 희끗희끗하게 하든지 근데 약간 골드, 연한 골드 같은 저런 특이한 색이 나온 걸 보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네. 좀 출입 기자 같이 다닌 출입 기자들에 의하면 저거는 염색이 아니라 샴푸를 반복적으로 어떤 샴푸를 계속하면 저런 어떤 때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어떤 때 금색으로 보이고 햇볕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취임 이후에 지금 염색을 하면서 좀 거무스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샴푸가 있나라고 하는 네. 관심사가 또 들더라고요. 네. 본인의 고집이 있어서 어디서 염색을 혼자 하고 왔는지 바둑이처럼 얼룩덜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김정수 여사의 이야기도 있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보이는 것, 의장대 사열까지 최초로 실시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기존의 의전, 격식, 서열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고요. 임명장 수여식에서 팔짱을 끼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었네요. 특별히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희호 여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십시오. 임명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의 임함 2017년 6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오랜만에 이희호 여사도 봤고요. 가족같이 지냈던 김혜수 법제차관 처장 모친과도 반기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 김혜수 법제처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법무부인 부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몸을 담았던 법무부인 부산에 같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족 같은 아마 그런 사이로 직원들하고 유지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아마 그 가족들 그 법무부인에 있는 그 같은 법무부인에 있는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김혜수 법제처장의 그 임명장 수여식에 모친이 오니까 네.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낯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오셨네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님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호 여사 아니겠습니까? 이호 네. 여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그 4.13 총선 때 호남에서 그런 민심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풍을 맞고 할 때도
이호 여사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중립적인 처신을 그 입장을 견지를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뭐 노골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그 마음을 상당히 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급세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힘들고 뭡니까, 이 노구를 이끌고, 이 직접 장례식장까지 왔던 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네. 본다고 한다면 어제 당초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런 이호 여사와의 그런 관계,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대북 메시지를 직접 본인이 전해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사실상의 식물인간 상태로 북한에서 인질을 보내서 말이죠. 이 미국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화해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사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는 챙긴다. 이 모두 애국자였던 분들이라고 파독, 간호사, 광부 다 불렀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나 간호사분들을 각별히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챙기는 건 두 분이 비슷하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그 파독 광부들 먼저 보내고 네. 했던 이제 그런 것들 인연 때문에 이제 챙기셨는데 아마 2014년도에도 이제 뭐 감사 인사 전하고 뭐 또 감사 편지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요 이 정이 날려면 뭘 같이 먹어야 됩니다. 사실 네. 먹는 거에서 이제 정이 난다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파독 간호사분들을 애국자로 모셨어요. 네. 사실 어제 모이신 분들은 이제 보훈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모였었는데 전체를 이제 애국자로 이제 한 겁니다. 어떤 네. 면에서 보면 파독 간부들도 이 보훈의 어떤 의미로 함께 그 테두리에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 일일이 사실 뭐 모든 사람이 원래 모였을 때 제일 끝에 등장하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국빈급 예우를 한 겁니다. 저 의장대 같은 경우는 외국에 이제 국빈들이 올 때만 이제 사실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오시는 분들을 직접 맞이하고 그래서 일부 이제 파독 그 간호사분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대통령의 악수를 하면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제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다 이제 집으로 이제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이게 보수 정권에 좀 챙겨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정을 챙기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박근혜 전 같습니다. 대통령 그래도 같이 국제시장 영화도 보면서 챙기지 않았습니까? 직접 독일을 그렇죠. 가기도 했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뭐 챙기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네.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좀 예우받도록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식적인 예우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파독 광부도 이제 애국자로 챙기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오는 강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파독 강부들이 60대 초중반부터 이제 독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당시 60대 중반에 이 자신의 그 아버지인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함께 독일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가서 그때 애국가를 부르시면 다 같이 목 놓아 울었다는 그런 또 아주 네. 감동적인 사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독일이 아니고 서독이죠. 서독을 방문해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와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독일에 가서 그러니까 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보내온 그또 외자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데려왔던 차관으로 갖고 이 우리 산업화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놨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당히 그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바로 그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묘사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그 국제시장 영화가 이 소위 말하는 국뽕 영화라 이래서 뭐 너무 이 정부를 좀 이렇게 치켜드는 그런 영화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똑같이 그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고 또 감명받으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바로 그 네. 주인공이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모님이 그때 함흥에서 피난 올 때, 네. 그 1.4 때 피난 올 때 그때 상황을 또 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상당히 또 이 네. 감흥에 젖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제시장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동적인 하나의 매개를 형성한다고 그러네요. 할까요? 그런 좀 묘한 인연을 가졌던 그런 또 영화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제시장 저 함께 계셨던 분들이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나 간호사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네. 이렇게 파독 광부라든가 간호사들을 챙겨가지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이 사실은 갔을 때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눈물을 흘리고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그거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겼을 때도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이제 기분이 어느 정도 좋았을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진보 정권이 들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저께 불러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환대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저께도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는 83%죠. 네. 지금 뭐 83%까지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어느 정도 진보 세력으로서 보수층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서 이제 지금 현재 새 대통령으로서 이 보수와 진보의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이러한 걸 하면서 높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국제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갈린다고 하는 차 교수님의 분석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은 마치 밧주자처럼 여겨졌었고요. 또 한 분은 당사자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 두 분의 과거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지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또 청계천 여성 노동자로 우리 경제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하신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 나라를 위한 노고와 헌신은 한결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일에 방문하신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하신 아주 목숨 걸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덕분으로 잘 사는 조국을 누려주겠다는 그런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화의 몸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애쓴 건 마찬가지였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뭐 심정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그래도 아버지의 어떤 영광, 아버지 해놓던 업적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좀 더 이제 밝게 빛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아버지 업적까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거기다 이제 먹칠하는 이런 상황이 네. 된 것에 대한 좀 자괴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이런 상황을 보신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분들도 상당히 착잡한 심정일 겁니다. 네. 본인들이 어떤 이뤄놓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전 대통령이 와서 뭐 많은 또 격려도 하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초대를 해줘서 네. 나름대로 대우해주는 면에서 오히려 또 이중적인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이분들이 영원히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 이론 주역이라는 것들이 잊혀지지 않았구나라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계기가 되는 일들이 꽤 나오네요.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임기를 지금 석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사의, 왜 그런 걸까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임기가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사임을 하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같이 사임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사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단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표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의 그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전 정권의 인사였던 더더군다나 대표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아마 그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주
그룹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 브랜드가 MCM 브랜드라는 이제 가방 네. 브랜드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인이 직접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관여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아마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기업들의 네.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겠다 해서 각 기업들이 사실 하청업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마 김성주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실 좀 갑질 문제가 좀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하청 기업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기업의 부담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이번에 회장을 그만두게 된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성주라는 이름보다는 박근혜 여자라는 속칭에서부터 혹시 최순실의 팔선녀 멤버 아니시냐라는 의혹,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목을 받았던 바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과거의 이야기 상당히 거침없이 펼쳐졌던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박근혜니까 그리고 또 이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정치 하나도 모르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라고 저 선대위가 뭔데요 하고 질문한 사람이라 정도 무식한 깡무식거리입니다. 전 너무 훌륭하고 또 개인적 여성으로서 너무 연민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요 버거지로 먹을 생각을 각오하고 들어갔고 또 저는 2달 후에 반드시 제 사업으로 복귀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제가 정직할 수 있고 더 straightforward, 더 저희가 직선적일 수 있고 그냥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는데 적십자사 총재다. 혹시나 최순실 씨와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까지 국정농단 파고 끝에서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김성주라는 분이 사실 대한적십자사 회장보다는 앞서 우리 말씀하셨지만 성주그룹이라는 기업을 일군 또 이 대표적인 또 입지적인 인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성과를 꿰내신 그렇죠. 분이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분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됐을까? 과거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하신 분들은 보면 예를 들면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다든지 아니면 인도주의 활동을 했다든지 뭐 또 이산가족의 문제에 정통하다든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서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적십자 회담에 나가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말빨, 우리의 건의가 먹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적임자였는데 이 김성주 이분이 적십자 회장으로 내정됐을 때, 아무리 박근혜 당시 그 후보의 선거대책 위원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다 터져 나왔던 거죠. 또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비도 본인이 거의 5년 동안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과연 적임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의혹이 많았습니다만, 그 의혹의 상당히 진상의 일단이 뭐 드러났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 최순실 씨가 강남에서 했던 팔선녀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김성주 회장이 관여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소문과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김성주 회장의 적십자사 총재의 그 임명 자체가 너무 상당히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아니면 우리 사회 가능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간뒀다는 거는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대의 비정상화의 또 다른 하나의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CEO 측면에서도 갑질 논란도 있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본인의 나름대로 숫자로 보여주는 성과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박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어떻게 형성된 거였나요? 당시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 때 보면은 그레이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그레이스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막역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선대위 구성할 때 사실은 선대위 참여를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인연, 물론 이제 그 김성주 회장 집안이 원래 이제 또 사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제 독립해서 나와서 사실 성공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 영입돼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선대위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다음 운동화, 빨간 운동화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서 좀 정치에서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또 본인도 저는 선거운동만 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좀 신선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도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좀 나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사실은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앉을 자리가 거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 네. 그런 것 등등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혹시 비선 실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은 아마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팔선녀라는 모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적 회장, 총재에서 요즘은 회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부적격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한적이 남북 관계, 물론 그동안 남북 관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혈액이라든지 또 이제 사회봉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실제로 기업 오너가 사실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반면교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아마 이제 각종 인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사를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 이런 사람들 해야지 선거에서 보훈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는 아마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단아하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청렴할 것이다. 수첩을 꺼내서 경청하는 모습, 불통 논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든든하게 옆에 있어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있지만, 네. 그 당시 대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리고 침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식으로 이제 변호해주고 좋게 이야기해주고 완전히 어찌 보면 박근혜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그만둔 거는 임기를 뭐 서너 달 남겨놓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뭐 기업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을 느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보훈 인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캠프에 있는 사람이 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한적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네. 거기에 맞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전문성이라든가 평소에 해온 거로서 별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물러난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 보고요. 네. 그런 다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상화 작업이 한번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되는 거로 관례가 잡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라든가 경찰청장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전혀 이 능력도 없이 보훈으로 된 사람들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의 관례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정상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잔이윤 씨는 그러고 보니까 뭐 하시나요? 이분도 보훈 인사의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말이죠. 공교롭게 유진년 전 장관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바로 또 일명 찍히는데 연결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본인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상당히 또 상당히 문제를 그 잔이윤 씨의 대한 관광공사 감사 네. 상임 감사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진용 장관이 자리에서 경질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잔의원 씨도 지난 6월 말에 상임 감사직을 물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본인도 지금 뭐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 본인도 아마 건강의 문제로 네. 간뒀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자신의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난번 블랙게이트 그 문체부의 블랙게이트 사건 그리고 그 당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유진영 장관의 경질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다시 또 상당히 재조명받으면서 그 부분이 아마 본인도 상당히 아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여기서 있어봐야 뭐 크게 본인한테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정부에게 뭔가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낫겠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를 아마 계산해서 네. 본인이 아마 한 달 먼저 미리 간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회장이 본인은 최순실 씨의 비밀 모임, 소위 팔선녀는 전혀 아니라라고 부인을 하고요.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 옆에 앉아야 된다고 갔을 때 바로 직전에 자리 배치가 바뀌어서 비선 실세라는 게 있나 실감했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고백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네. 보면 뭐 김성주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 친박 핵심들도 사실은 그런 좀 증언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제 그 전날 저녁에 대통령하고 그때 후보였죠. 이런 상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아침만 되면 다 이야기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일부 이제 정말 핵심 측근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우리 말고 누가 있냐 이런 네.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전모가 드러나면서 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때에 보면 항상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최순실과 당시의 3인방들 이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정, 그다음 행사의 위치, 그다음 배치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최순실 측에서 다 정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실제로 이제 김성주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본인이 분명히 몇 시에 어느 행사를 하는데 어디에 가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생뚱맞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그때부터 최순실 씨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사실 좀 검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력은 길어봤자 5년인데 말이죠. 본의 아니게 이런 파문 때문에 영계조토라라고 하는 이 같은 여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도 함께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요. 내일이면 벌써 100일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때 박 전 대통령을 무대에서 내려오게 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시에는 재판소장을 했었었는데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분 워낙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되고요. 가는 슈퍼마켓, 미용실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탄핵 심판 때 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일부 방송에 나와서 그 관련된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정미 재판관은 법조기가 아니면 얼굴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트도 편하게 가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가족의 안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이미 다른 분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새로운 그 주거지로 이동을 하셨고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재계약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옮기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역사에서 반복돼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사법적 판단을 하는 그 구성원에게 일부 지지자들이 저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위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조용하고 자기 처신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분이냐면 이사하고 나니까 안 소식이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이분이 당시에 탄핵 결정 방송 생중계가 되니까 저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구나라고 알았다고요. 사실 이정민 전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 헤어롤 이걸로 사실 유명해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가셔서 후학들을 이제 키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아마 강연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본인이 통진당 해산 때 이제 자녀가 이제 중3이었고 이번에 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사건 때 자녀가 고3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뭔가 해도 또 머리를 미장원 갈 시간이 없어서 직접 이 가위로 자르셨다고 그래요. 그날 또 이제 그 헤어롤을 말고 오면서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저게 이제 왔는데 아마 이제 그 집 주변에서도 사실 저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편하게 지내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모들이 가서 사실은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협박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해져 지금 현재는 상당히 경호를 아직까지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어른들 이사 간 곳은 이제 알리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아마 로스쿨에서 이제 후학들 키우는데 좀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물론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학부모회 임원을 하게 됐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의 아들은 고교 재학 중에 어머니 직업 쓰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정미 전 재판관의 또 다른 하나의 나름대로 인성을 한번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도 이 주위에 같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정미 재판관의 신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탄핵 심판을 보면서 TV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알게 됐을 정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지위나 이런 걸 갖다가 대내에 가시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특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일치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라고 하면 뭔가 좀 우쭐하고 또 이렇게 좀 소문도 내고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이정미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마 단속하고 나름대로 처신을 상당히 낮추고 나름대로 겸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의 이런 에피소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용한 이웃, 겸손한 이웃,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더라라고 하는 후문이었습니다. 그 인품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사회적인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주의할 대목은 뭐냐 하면,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당시 등이 이렇게 해서 탄핵을 결정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박사모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협을 가하거나 그게 뭐 주소를 공개하면서 그런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지금 최근에 무슨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그 위원들에 대해서 또 상대 또 진영에서 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는, 그게 네.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그런 의사 표출하고 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네. 이런 관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네.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가 소식 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